안녕하세요. 섬에서 온 클로버예요.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떤 마음으로 클릭하셨어요? 특이한 애 정도? 큰 기대감 없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이 작은 호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 열쇠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네요. 클릭하신 거 정말 잘하신 거라고요. 지금은 제가 엄청난 약장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제 말이 절대 허풍이 아님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모든 시험의 필승법 손에 넣으러 가볼까요? 국어와 한국사 얼핏 봐도 이 두 과목 매우 다릅니다. 특히 이제까지 국어와 한국사 과목은 공부법이 다르다고 주구장창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두 과목이 다르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오늘은 두 과목의 차이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다만 두 과목이 얼마나 다른지를 탈탈 해부하는 과정에서 공통 요소를 찾아내 보겠습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시험 직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먼저 국어 시험인데요. 국어 시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세 어떠셨어요? 국어는 컨디션이 생명이잖아요. 어제 잠도 푹 자고 왔고요.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건 크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 한자라도 더 보기보다는 머리를 비우려고 했어요. 이번엔 한국사 시험 직전인데요. 이번엔 어떠신가요? 선생님이 책 놓으라고 할 때까지 책 보고 있죠. 책을 집어넣은 이후에도 시험지 열 때까지 머릿속으로 내용 안 까먹으려고 막 안간힘 쓰고 있잖아요. 전날 진도 다 못 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뭐 컨디션 포기해야지 뭐. 잠 좀 줄이고서라도 머릿속에 다 넣어야 하니까. 정리하면 시험 직전에 이 두 과목의 차이점은 평온 대 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중입니다. 먼저 국어 시험입니다. 국어 시험 때는 난리가 나죠. 지문 읽어내려가느라 막 정신이 없고 시간은 항상 부족해요. 그럼 한국사는 어떤가요? 이 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머릿속에 답이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정리하면 두 과목의 차이점은 능력 테스트 대 지식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하면요. 국어는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한국사는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험을 준비하던 과거로 가볼 거예요. 왜 갑자기 순서를 바꾸냐고요? 왜 그러냐면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좀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럼 먼저 국어를 공부해 볼까요? 아까 국어는 독해 능력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독해 능력이 뭐냐면 처음 보는 지문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풀잖아요. 만일 머릿속에 읽은 내용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라는 건 방금 읽은 내용을 5분간만이라도 머릿속에 남기는 단기 기억 능력을 말해요. 그럼 이번엔 한국사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오늘 공부한 한국사 지식을 일주일 후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장기 기억에 담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장기 기억의 전 단계가 단기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 단기 기억 대 단기 플러스 장기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드디어 공통 요소가 나왔네요. 바로 두 과목 모두 단기 기억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통 요소를 찾았으니까 제대로 공부 방법 분석 해볼게요. 먼저 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아까 국어 공부 방법은 처음 보는 지문을 단기만이라도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앞에 지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지문에 대략 10개 정도의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보를 머리에 한번 남겨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읽고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각인이라는 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에 남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정보를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1개로 줄일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나요? 당연히 10개보다는 1개가 기억할 때 부담이 적잖아요. 이걸 어떻게 줄이냐면요. 정보와 정보를 연결을 해서 마치 하나의 정보였던 것처럼 만들어 버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오른쪽 상단 카드 영상 참고해 주세요. 자, 열심히 정보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머리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보를 넣으려고 봤더니 정보가 어디 갔죠? 이미 머리에 들어가 있네? 충격적입니다. 이것도 오른쪽 상단 카드 영상 참고해 주세요. 너무 참고하라고만 했나? 간략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 지금 능동성의 원리 말하고 있어요. 상위 0.1%의 공부 비밀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뭔가 능동적인 행위를 했어요. 이때 암기할 의사도 전혀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머리에 남아있더라. 이게 능동성의 원리잖아요. 이때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정보 줄이는 걸 채택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번엔 한국사 공부 방법입니다. 하하, 아까 국어는 정보가 한 10개 정도라고 예를 들었는데 한국사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아니 10개인 국어도 정보를 정리해서 넣는데 이 가늠이 안 가는 한국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정리해서 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과목이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국어는요. 시험장에서 정보 한 10개를 던져주고 한번 정리해봐. 너의 정리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 한국사는 시험 전에 정보 수천 개를 줘놓고 시험장에 가니까 그 미리 준 정보들 있지. 머릿속에 잘 담아왔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두 과목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한국사도 어찌됐건 이 정보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단기 기억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국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Y를 던지면서 연결고리, 핵심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단기 기억된 정보들을 어떻게 장기로 넘기는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저 정보 줄이기 작업하면 단기적으로는 뇌에 각인이 되잖아요. 근데 정보들이 뇌에 각인된 수준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정말 진하게 잘 되고 연결고리가 정말 잘 잡힌 정보는요. 바로 장기로 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연결이 엄청 끈끈하게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읽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졸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연결을 잘 못한 거예요. 단기에는 이게 구별이 잘 안 가.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연결이 진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 연결 효과 때문에 내가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결은 잘 안 됐지만 방금 본 정보라 각인 효과가 발생해서 기억이 나고 있는 건지 단기에는 당연히 구별이 흐려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둘의 차이가 선명하게 벌어지겠죠. 연결 효과가 발생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지속할 힘이 있지만 각인 효과 부분은 급격하게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걸 이해한다면 장기로 보내는 해결책이 간단해지죠. 내가 방금 받아들인 정보 중에 저 각인 효과가 발생한 정보들만 골라내서 그것만 다시 공부를 해서 연결 효과로 바꿔주면 돼요. 뇌에 다시 진하게 새겨주는 거죠. 일단 공부를 해보고 정확히 내 것이 안 된 부분만 다시 공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를 분석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이거 매우 핫한 단어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들이 상당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정보를 줄이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하고 나서 봤더니 어느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의 연결고리가 약한지가 바로 캐치가 돼요. 이러면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타인지는요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방금 내가 본 건요.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 각인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 속에서 이 정보를 한번 꺼내봅시다. 바로 인출을 해보는 거죠. 말을 해보든지 글로 써보든지. 이 인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이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료하죠? 자, 정리해봅시다. 국어와 한국사 둘 다 단기 기억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만 국어는 이 단기 기억시키는 능력 자체가 테스트 대상이고 한국사는 단기 기억을 잘할수록 정보 간의 연결이 강해져서 이걸 장기 기억으로 잘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시험에 필승법을 손에 넣었어요. 이 필승법이 여러분의 공부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우리 한번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먼저 양적인 측면입니다. 공부 시간 현저히 줄어들게 할 겁니다. 가장 수혜를 보는 과목은 단연 국어가 될 거예요. 단기 기억화를 시키는 건 능력적 측면이라 하면 할수록 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결국 국어 과목은 이 정보 줄이기, 즉 연결고리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해줘서 이걸 몸에 익혀서 능력치를 쌓아야 되는데 다른 과목들 해야 되는데 언제 지문 분석만 하고 앉아 있겠어요. 특히 고3 친구들 시간 진짜 없잖아요. 국어 하루에 3지문씩만 해도 부족한데 이거 해내는 거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학교에서 읽게 되는 모든 정보를 연습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한국사 하면서 국어 공부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두 번째, 이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시너지 효과를 받게 돼서 점수가 올라요. 제가 이거 적용해서 친구들 성적 올린 사례가 진짜 많은데요. 근데 오늘 썰을 풀자니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다음에 재밌는 얘기만 따로 하는 영상 만들게요.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유튜브를 찍어보니까 한계가 있네요. 여러분의 능동성을 발현시키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댓글을 통해 질문하는 건 능동적인 거니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하세요. 그럼 여러분 또 봐요. 안녕.